자, 안녕하세요. 우리 객관식 2024년 첫날이니까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히 보고 할게요. 그죠? 첫 번째 대상자는요. 우리 2024년 회계사 1차 수강생과 2023년 세무사 1차 수강생. 그리고 일정이 이제 다 나왔어요. 우리 회계사분들은 이념 없이 그냥 2월 말 2월 28일. 그리고 참고로 2차는 약 4개월 뒤에요. 이것도 보통 보던 날. 그래서 회계사분들 그냥 뭐 평소에 보는 대로 이제 보는 거고요. 참고로 세무사분들은 조금 특이했던 게 1차 접수, 2차 접수가 처음으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유는 뭐 선인공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이 유해생들이 이제 시험 접수할 때 2차 시험 접수가 따로 있는 줄 알고 1차 시험 접수에 점수를 안 해서 못 보는 사례가 매년 있었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접수가 이제 따로 생겼고요. 아무래도 동차생들은 요 1차 시험 접수를 하면 아마 2차 접수도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세요. 올해 처음으로 바뀐 거니까 참고로. 그래서 접수 1차 때 날짜 그 알람 설정 꼭 해놓으세요. 매년 또 접수 까먹었다고 못 보는 수험생이 시행강 중에서 매년 한 명씩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심지어 그 친구가 엄청 잘하는 친구였는데 한번 못 봐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던. 근데 내년도 다음에 동차해버리더라고.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더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도 거의 비슷해요. 그죠? 조금 빨라졌어요. 조금 빨라져서 5월 4일 그리고 여기 5월 10일, 그래서 약 한 100일 정도 2차가 좀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세무사 시험이고요. 그리고 객관식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내용이 좀 이제 객관식이란 워딩 때문에 요거를 문제풀이반으로 오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아직 기본반 습지가 안 돼서 객관식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약간 질문 많이 하는데 객관식 수업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론 정리를 해줘요. 이론 정리를 꼭 해주고, 올해는 또 이제 처음으로 또 나온 요약서로 이제 이론 정리를 꼭 열심히 해주고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는 강의예요. 같이 하는 강의. 그래서 초시생은 꼭 필수로 좀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희 학원만의 강점, 또 저만의 강점이 이제 시험을 자주 볼 거예요. 객관식반에서는 뭐 소득세를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 그리고 정규시험 따로 있고, 정규시험 외를 말하는 거예요. 정규시험. 학교는 정규시험이 있고, 정규시험 외로 소득세 2-3번, 부가세도 2-3번, 법인세는 3-4번, 이런 식으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나 이런 습득을 이제 하는 방법을 취했고요. 항상 수업 방식은 이제 기본반 때 들으신 분들은 취지법령, 문제풀이, 이렇게 취지법령, 문제풀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시간 없으면 문제풀이부터 먼저 해도 돼요. 이제 문제풀이, 근데 법령, 취지 약간 이런 식으로 취지법령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문제풀이 하셔도 돼요. 이제는 좀 실력이 있으면. 내가 너무 문제가 안 풀린다 하면은 좀 책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5개월, 뭐 회계사분들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속도감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뭔가 완벽히 오늘 배워야겠다 이 느낌이 아니라, 오늘은 하루고, 내 오늘은 또 7시간이더만. 그죠? 10시간만 하자. 첫날이니까. 너는 또 노량진 가야 되더라고. 오늘 그럼 12시간이야. 약간 느낌이 12시간. 한 4시 반쯤 끝내죠. 약간 느낌이. 아무튼, 이제, 속도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 소득세부터 나가거든요. 소득세 나갔어. 소득세가 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되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부가세 볼 때 부가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소득세를 안 까먹게 좀 유지를 하면서 또 가로 풀기식으로 좀 진도 범위를 넓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이제 가실 시즌이 도래했어요. 슬슬 이제. 그리고 책, 그래서 요약서 이론서와 객관식 세법 2024년 버전으로 웬만하면 사시고요. 그죠? 객관식 세법이 나날이 좀 두꺼워지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죠? 생각보다 저도 좀 두꺼워서 놀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와 해설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게 문제 그 집 치고는 저희 학원이 얇은 편이에요. 심지어 얇은 편.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나요? 사실 요즘 난이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조금 더 변형시킨 문제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퀴즈나 이 뒤에 과정인 GS, 회계사분들도 GS 있고 세무사도 GS 있는데, 그런 거랑 또 저는 파이널 300제라고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파이널 300제. 그것도 아마 비매품으로 알고 있어. 그것도 왜 완전 해자야. 객관식에 없는 문제들로 다 구성된 300제 이런 걸 더불어서 꼭 하시면은 고득점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회계사분들은요, 사실 난이도의 어떤 차이가 사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 합격자 평균은 뭐 이때는 좀 차이 날 때 있지만 대략 70점이 넘는다네. 합격자는
근데 이제 그 외의 분들은 보통 40점 중반에서 형성되고 있다가 뭐 여기만 좀 쉬웠나 봐요. 다 46, 44, 46, 46인데 여기만 이제 50점인 거 보니까 20년도만 좀 평이했고 나머지 연도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 약간 느낌이. 근데 합격자들은 70점을 넘는구나 이게 세법이. 그래서 이 편차가 제가 보기엔 엄청 커. 왜냐면 뭐 상법 같은 경우는 80점도 넣고 있고 여기도 55점인데 참고로 여기는 40점대고 그다음에 회계사분들은 경제학이 요즘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그리고 이제 세무사분들은 더 이상해. 충격적이야. 세무사분들은 여기서 볼까요? 18년도 33%. 여기 한번 미스한 날 19년도 약 30%. 20년도 33.0%. 갑자기 홀수해에 16%. 짝수해에 37%, 37%. 올해 홀수해에 15.72. 내년 짝수해. 승리의 짝수해. 우리 세무사분들 승리의 짝수해. 좀 희망적인 메시지고요. 근데 이게 몰라요. 또 어떻게 할지 그죠? 여기도 좀 변수로 2번 쉬었듯이 여기는 변수로 2번 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대비해서 들어가는 게 좀 더 맞죠. 그죠? 그러면 쉽게 나와도 쉽고 어렵게 나와도 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쉬운 것만 대비했다 어렵게 나오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좀 더 대비는 빡시게 하시는 게 맞아요 참고로. 그죠? 그리고 기출 항상 세법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엄청난 시간과 투자와 다른 과목과 병행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우리 80% 정도까지 80점이 사실상 만점이야. 사실상 거의 80점 만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20점을 1년차 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웬만하면. 근데 내가 세법 유난히 잘해. 내가 좀 재미있어. 이거는 어렵다 그러는데 다 이해돼. 그럼 해야겠죠. 억지로 그거는 뭐 버리는 게 아니지만 보통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과감히 쳐내는 거야. 약간 지금부터 과감히 쳐내면서 다음 회독을 기약하는 거죠. 다음 회독을 이렇게. 그래서 약 80%는 즉 약 30%는 기존 기출이 거의 그대로야. 진짜 이제 숫자 바뀐 거. 근데 이제 보통의 주요 문제들은 기존 말 문제도 똑같아요. 말 문제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오답 포인트라든지 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지문도 한두 개 있고요. 실제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뭔가 새로운 자료, 새로운 표, 심지어 시험 1차는 워낙 이게 뭔가 이제 계산 문제가 예를 들어 반 정도밖에 출제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냥 안 나온 유형도 있어요. 아직 시험에 아직 안 나온 유형도 꽤 많아.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신유형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요거는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건 아예 진짜 풀면 안 되게 낸 게 있어. 교수님이 그냥 이거는 너희 100점 맞으면 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낸 게 항상 있거든요. 그게 한 많으면 20%고 보통 10%야 사실은. 보통 10%. 그럼 우리가 시간도 좀 없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다 풀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근데 지금 막 객관식 때 이제 파이팅이 막 넘쳐. 지금부터 그냥 새 출발 새 마인드로 다시 열심히 해야지 약간 우리 랜드마크 쌓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오히려 선생님 저 1월부터 잡자 일단 인강으로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위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 선생님 저 진짜 이제 시험 한 2달 남았는데 시험에 진짜 나오는 것만 콕콕 집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아니면 아예 거의 본인이 뇌피셜로 정해왔어. 선생님 법인세 안 나오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 법인세 안 해요? 약간 거의 답을 안 해도 괜찮죠? 합격할 수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의 퀘스천이 들어오면 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법인세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죠? 뭐 합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그죠? 소득세에서도 저 5장까지만 가져가요. 이런 게 진짜 많아. 참고로. 저도 부가세는 했어요. 부가세 안 하면 우리 진짜 이거는 진짜 나가야 돼 솔직히. 예 아무튼 그러지 말고 법소부를 이런 느낌으로 그죠? 법소부에서 어려운 걸 제끼는 거지 법소부의 주요 주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객관식 강의는 항상 우리 2회독 보통 초시생이라면은 지금 2회독이야. 초시생이야. 근데 뭐 빨리 시작한 반이라면은 3회독 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기본 심화가 들어가니까. 기본 심화 객관식 또는 기본 객관식인데 이때부터가 약간 진짜 이해되는 시간이야 사실은. 이때부터 기본한테 안 들렸던 게 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와야 되는 시즌이 맞아요. 원래라면 이게 해법은 워낙 회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식부터는요 이제 문제풀이 그 문제집이 옆에 별도로 있으니까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하게 되는데 문제풀이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풀이만 하면 절대 안 돼. 올해 합격생들도 다 공통점으로 얘기했던 게 합격하기 전까지 몰라. 합격해 알아. 합격하기 전에는 문제풀이만 해도 되는 줄 알았어 이랬는데 선생님이 왜 이론서를 보라는지 합격하니 알았어요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론서를 병행해야 되는데 한 반반 느낌으로 또 이론서만 막 보는 주당처 본 사람들도 있어.
아니야. 딱 객관식부터는 반반이에요. 우리가 기본반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요게 70%고 이게 한 30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진짜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주의사항들이 이제 이건 수업 시간에 녹여서 많이 설명하는데 전수로 처음엔 다 풀겠지. 이해독 땐 전수로 못 풀겠죠. 왜? 쉬운 건 일단 안 봐도 되거든. 그리고 말 문제는 중복되는 지문들은 이제 지워내려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전범위를 내 걸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너무 쉽다. 한 두 번 풀고 두 번 연속 맞췄다. 심지어 막 이거는 막 딱 봐도 사이즈가 그냥 보여. 문제 보면. 세 번째 때 안 푸는 거야. 세 번째 안 푸는 거. 근데 3회독, 4회독 틀리는 게 있어. 근데 그때는 좀 결정해야 돼. 이게 좀 너무 지엽적인 걸 수도 있어. 가감이 제껴. 근데 이거는 좀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어. 내가 봐도 해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체크해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전까지 문제풀이 집을 최소 5회독 정도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전수 5회독이 아니라 전수로는 한 1, 2회독이고 이제 어렵고 본인이 틀린 거 위주로 두세 번을 더 푸는 한 최소 5회독이야. 최소 5회독. 근데 막 어떤 사람 막 10회독 했다, 막 8회독 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한 5회독 정도면 일단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차라리 저희는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신혼연론 해야지. 이제 문제집을 두 장창 풀면 이제 답이 다 외워져. 거의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내 속에 기억나. 그 느낌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문제집을 외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걸로 이제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집을 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좋아. 문제집을 쫙 보고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책을 보니 이런 지문이 안 나왔고 요게 이렇게 변경될 수 있겠구나. 이게 사실 제일 공부 좋은 방법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좀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참고로.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우리 크게 막 나중에 진짜 한두 달 남았을 때 내가 버리는 걸 결정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버린다는 생각을 최대한 없이 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 세법 40점 합격 기대하면 안 되고 7, 80점 합격을 기대하셔야 돼요. 7, 80점 합격. 근데 하다 보니까 60점이 될 수도 있고 50점이 될 수도 있지. 처음부터 40점을 넘겨야 돼. 이 느낌 안 돼. 이 느낌 안 돼. 그래서 이거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뒷과정을 보시면요. 우리 회계사분들은 2월 말에 시험을 보는데 2월 초쯤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2월 초쯤에 1월에 할 수도 있어. 아직 뭐 일정은 막 정확히 안 나왔지만 왜냐면 지금 모의고사 막 만들고 있어. 회계사분들 거 주말 내내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세무사분들은 3, 4월에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여기 5월에 있다 보니까 3, 4월에 거쳐서 회계사는 제가 알기로는 4회 하고 세무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6회에서 8회 정도예요. 6회에서 8회 매년. 근데 작년엔 6회 했어요. 6회 참고로. 그리고 계정세법 특강 꼭 들으시고요. 그래서 무료고 요것도 다 무료. 우리 회계사분들은 상증세랑 국기법이 1차에 나오고 있어요. 상증세 국기법 뭐 지방세법도 있긴 한데 지방세는 한 문제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제끼거나 그냥 문제 외우시는 게 낫지 한 문제 때 왜 2차도 안 나와. 한 문제 때문에 집안세를 다 공부하는 건 좀 투머치인 것 같고 뭐 요거는 좀 그래도 국기법은 5문제가 나오고 상증세는 2문제가 나오는데 상증세는 2차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그리고 세무사분들은 또 요 국기법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국기국징 조처 여기 칸이 넘어가서 못 썼는데 국조법이 있어요. 국조법도 요런 것까지 이제 이 시점에 학원에서 알림 문자나 뭐 또 공지사항 이런 걸로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이거 반드시가 바빠. 사실 이제 엄청 바빠. 사실 우리가 법소부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서 바빠요 이제. 그래서 연간로드에 바꾸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응원 메시지. 우리 세무사분들 다시 한번 승리의 짝수에 2024. 근데 이게 뭐 통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 트렌드로 왔을 때 워낙 1차를 좀 어렵게 내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 그리고 아직 꽤 시간이 남았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윤도쌤이 이거 하는 말인데 많이 하는 말이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차석 가능. 뭔지 알죠? 기본반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수석 가능. 객관식부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차석 가능.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격 가능.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저는 막 이제 차석 가능 이런 거 가지 못하겠고 합격 가능. 진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합격 가능. 근데 당연히 지금까지 아예 처음 객관식을 듣고 이제 합격하기보다는 지금 막 감은 안 와. 세법 잘 모르겠어. 근데 열심히 했죠. 그럼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그래프적인 느낌을 한다면 세법이 약간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팍 오는 시점이 또 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체기가 와. 여기가 제일 힘들 때야. 여기가 특히 주로 이 정도 시즌 오면 2차거든요. 여기서 이제 체력도 지쳤지.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점수가 안 올라서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나 여기서 이제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탁 뛰는 순간이 와요. 특히.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떨어져 또.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떨어져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떨어져. 근데 요 구간이 첫 번째 어려워. 요 구간이 첫 번째 어려워. 요 구간이 1차에서는 이제 여기도 복병이고 여기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르는 게 약간 1차 70점 정도인 것 같고 여기까지 오르는 건 1차에서는 70점 이상이 거의 동차를 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1차에서 세법 재무가 70점 넘었다. 동차 가능성 높음.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학교에서 사이에서 저도 들은 거예요. 애들이. 근데 애들 동차인 애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차가 다 평균이 75 후반이어야 된대. 근데 그 중에서도 떨어진 애도 있어. 근데 이제 붙은 애들의 공통점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동차 목표로 하시는 반이기 때문에 1차 고득점을 일단 목표로 이제 남은 기간 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OT는 진행을 해봤고요. 끝났어요. 이제 책으로 이제 가보죠. 비매품. 우리 소득세부터 나갈 테니까 우리 소득세가 150, 148, 147도 한번 펴보자. 목차 147. 이게 좀 제 사진을 너무 많이 두셔가지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이게 2페이지 3페이지에 둘째 동생도 있고 셋째 동생도 있고 뒤에도 있어. 지금 뒤에도 굉장히 창피해. 이때는 말랐었어요. 이때 저도 갓생을 살았던 세무법인에서 출근하기 전에 헬스장 가서 1시간 헬스하고 왔던 갓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사를 하고 갓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로 야식 먹고. 아무튼 우리 소득세 이제 보시면요. 우리 소득세 일단 회계사분들도 10문제 출제돼요. 다 10개. CTA도 10개. 10개. 그러니까 이게 25% 많은 출제 범위를 지니고 있고요. 참고로 계산형도 거의 비슷해. 여기도 이제 5개, 5개. 말 문제가 5개. 근데 굳이 뭐 차이를 두자면요. 아무래도 회계사분들은 1차 시험에 그 시간을 많이 줘요. 회계사는 상법이랑 해서 120분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 자체의 사이즈는 훨씬 커. 여기가 뭔가 길어. 구할 게 많아. 이런 느낌이 주로 회계사 기출인 게 애초에 시험 제도가 시간을 많이 줘요. 근데 이제 세무사분들은 워낙 이제 재정학이랑 이제 함께 보는데 80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잖아요. 정확히 뭐 따지면. 근데 뭐 어떤 거는 10초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뭐 5분 걸려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1분에 한 문제인데 막 너무 어렵게 길게 내면은 공부를 해도 못 풀잖아. 그러면 이게 시험의 어떤 공정성이나 논란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두 개고 아니면 아예 그런 식으로 내. 소득세 계산을 다 어렵게 내고 법인세를 확 쉽게 내. 약간 극단적이야. 약간 여기가. 그래서 이제 회계사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좀 더 그냥 적절한 난이도로 모든 걸 좀 배칭을 하면서 매년 평균이 비슷한 거지. 합격세도 평균이 약간. 근데 이제 세무사분들은 홀짝홀짝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작년 세법이 특히 어렵단 말이야. 꽈락률이 72%인가? 이게 40점 못 넣는 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 높아지고 갑자기 확 나아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약간 난이도가 물음표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여기가 좀 더. 말 문제도 세무사분들은 그 홀수에 어렵게 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지문을 법령 위주로 안 내고 교수님이 법령을 좀 아리조리하게 약간 잘 해석하게만 맞추게끔 내거나 아예 잘 안 물어보는 거 있죠. 시험에 거의 뭐 처음 물어보는 거 이런 걸 많이 그냥 포지시켜. 그냥 맘먹고 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할 수가 없어. 근데 작년같이 어렵게 나온 해에도 잘한 친구들은 60, 70이 나왔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런 지엽적인 거에서 맞춘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걸 좀 정확히 하고 그래서 이제 맞춘 것이지 이제 특수주제나 지엽적인 것까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요런 좀 차이가 있어요. 요런 차이가 참고로. 그래서 요거 좀 잘 봤고요. 이제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깔끔하게 딱 10장까지 있잖아요. 보통 1장에 한 문제 나와. 보통 진짜 귀신같이 거의 1장에 한 문제야. 1장에 한 문제. 근데 이제 약간 예외가 뭐가 있냐면 4장 같은 경우에는 근연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로 하나 연금 하나 뭐 이렇게 나오거나 근로 하나 기타 하나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퇴직을 잘 안 내. 퇴직이 시험에 막 엄청 잘 나오지 않아.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거의 한 장에 한 챕터 이런 느낌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계산 문제가 집중 포진되어 있는 거는 2장, 3장, 4장, 7장, 그 다음에 10장 뭐 이런 거지. 회계사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무조건 그냥 나와. 양도소득세 심지어 계산 문제로 내. 역대 지금 5년 동안 그랬어요.
그냥 거의 그냥 고정돼 있는데 세무사분들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갑자기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약간 0에서 두 문제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물음표인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 뒤쪽으로 와보시면요, 이제 148페이지 소득세. 일단 개인소득세, 개인소득 체크, 개인소득 체크. 소득세는 일단 인간이 번 인컴에 대해서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뒤에 거는 뭐 진짜 소득세 뭐 목적이어서 1조 목적 조문이긴 한데 뭐 시험에는 좀 무관한 조문이죠. 소득세는 이런 거를 지향한다. 성격과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 과세를 한대요. 성격과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 과세.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소득세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소득세는 8가지 우리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성격에 따라 달리 과세한다는 거죠. 적정 과세라는 건 다르게 과세할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퇴직 양도는 분류 과세를 해버리고요. 나머지는 종합소득세로 6가지를 합쳐서 과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가 안 빠지면서 사업 소득은 필요경비가 빠지는 이런 느낌들이 다 성격에 따라 적정 과세라는 걸 첫 번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 적정 과세를 하고자 한다. 이게 소득세 1조 목적이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담 능력에 따른 또 적정 과세야. 소득세는 뭐 1,400만 원까지는 6%, 5천만 원까지는 15%뭐 이런 식으로 과표가 커질수록,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고요. 심지어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혜택이 또 차등 공제 달라. 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받고 가족이 적으면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부담 능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 과세. 소득세는 약간 이런 공평과세를 좀 지향을 해서 결국은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좀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조문이고, 나머지는 일단 법조문 아닌데 소득세 이론적인 느낌. 첫 번째, 소득세 과세 소득은 여기 체크. 소득 원천설, 우리 이런 건 빠르게 정리. 그래서 우리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죠. 네, 이제 저희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취지를 좀 많이 넣어놨는데, 취지는 약간 이런 거예요. 국가가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 모든 소득을 국가가 다 파악해서 관리하고 너의 사생활은 다 국가가 알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득세는 개인이고 인간이고 우리가 사생활을 다 국가한테 보고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자라는 게 소득원천설이에요. 일명 소득원천설. 근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모든 영역을 파악해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순자산 증가설로 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원천설 보고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요즘은 세무사분들은 특히 세법학에서도 다 1차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스토리나 취지나 이런 걸 많이 들어놓으면 세법학에 막 이거 1차 때 배운 건데 1차 때 배운 건데 되게 많아. 진짜 요즘은 되게 많아. 그래서 잘 들어놓고, 회계사분들은 덜 까먹기 위해서 취지를 좀 기억하시는 거예요. 2차에 세법학은 없기 때문에 덜 까먹게 해서 그냥 암기가 아닌 취지로서 기억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런 거 체크해볼까요? 우리 이자 배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열거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정의를 개념 지음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놨다는 거, 오늘 좀 금융소득에서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항상 원천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타나 양도소득 같이 한 번만 발생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런 소득도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열거주의인데 거의 다 열거라고 했었죠. 거의 다 열거. 사실상 순자산 증가세에 가까운 열거주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누진세 한번 읽어보시고, 누진세 너무 잘할 거고, 그 다음에 과세 단위는 좀 중요해요. 그래도 이거는 처음에 출발점이 가족이나, 근데 왜냐면 이게 내년도는 아니고 한 5년 안에 장기적으로는 가족 단위로 과세하거나 뭐 이제 부부 단위로 합산하는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과세를 많이 하는 쪽보다는 적게 하는 쪽으로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참고로 오히려 결혼한 사람은 세제 우대를 주게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큰 움직임 같은 게 어떤 이제 뭐 포럼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학술 이런 데서 좀 연구 중이라고 들었어. 근데 이제 현행 세법은 각자 개인에 대해서 각자 납세 의무자로 내는 것이지, 여전히 지금 부부나 가족 단위 합산과세는 없다가 원칙이야. 없다가 원칙. 근데 이제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제라는 게 예외적으로 있죠. 그죠? 이런 게 예외적으로 있어. 또 공동사업 합산과세 이거 뒤에서 배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소득세 과세 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좀 과세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합과세 방식은요 요 6가지 소득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에 부합하다. 그래서 1년 동안 네가 6가지 소득을 벌었다면 다 합산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산정하겠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산과세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하죠. 종합이 합산한다는 느낌이야. 합산. 근데 이제 분리과세는요 정부 정책상 또는 납세 의무자의 편의상 뭐 복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실명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의 개별적인 세율로 과세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자 소득이더라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합산하지 않고의 체크해 볼까요? 합산하지 않고. 핵심은 종합소득이지만 합산 안 한다. 이게 이제 분리의 어떤 개념이야. 종합소득이지만 합산을 안 한다. 합산하지 않고.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다시 좀 유형이 이제 둘로 바뀌었어요. 원래라면요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요런 건 예를 들어 14% 여기는 6% 연금소득은 좀 복잡하고 기타 소득은 보통은 2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떼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뭐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지만 5월달에 신고해야 돼요.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 분리과세가 또 이게 신고납부 분리과세가 생긴 거야 참고로. 근데 왜 또 등자가 있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신고납부 분리과세가 또 있어. 기타소득에 있어. 기타소득에 우리 기본반 때 다 배웠는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이렇게 대체돼가지고 그죠? 계약금 위약금 대체돼가지고 300만원 이하짜리 요거는 신고납부 분리과세야 참고로. 그거 때문에 이제 등자로 참고로 해놓은 거야 참고로. 그죠? 뒤에서 배울 거죠 참고로.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분리과세는 무조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이제도 틀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분리과세가 있음을 좀 기억해 줘야 돼. 어쨌든 합산을 안 하는 방식이야. 핵심이 그래서 합산 안 한다가 정확한 이론적인 분리과세지 원천징수로 종결 이거는 약간 반쪽 50% 정도. 약간. 그래서 분리과세 개념 봤고요. 그리고 분류과세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렇게 장기간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하거나 퇴직했을 때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과세하는데 요거는 어차피 내년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금투세 요거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냥 미리 넣어놓은 거에 불과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퇴직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산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떼놔서 분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분리가 아닌 분류과세라 면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뒷절에서 배우죠. 특히 양도세 매우 어렵고. 그리고 소득세 특징 최저생계비 요것도 아마 내년도는 안 바뀌는데 몇 년에 바뀔 것 같아. 왜냐면 150만원이라는 인적공제가 최저생계비를 이제 빼주는 건데 너무 낮다. 이거 10년 넘었다. 한 180만원까지는 최소 빼줘야 된다. 약간 이런 어떤 비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정안에는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금액을 빼주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소득세가 인적공제라는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세금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돈으로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원천징수 이런 거 좀 빨리 보자. 아무래도 소득세는 개인이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너무 많아요. 그럼 잘 신고 안 해. 아니면 좀 가라로 해. 뭐 대충 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천에서 징수하자. 원천징수야. 원천이라는 건 보통 소득이 발생한 곳. 회사면 회사, 우리 해커스면 해커스 이런 데가 소득이 발생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탈세를 막고 세금을 미리미리 걷어서 재정 수요를 조기 확보하고자 이렇게 대부분의 소득세는요 원천징수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줄 때 세금을 떼서 줘야 되는 원천징수가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완납적의 체크, 두 번째 예납적의 체크. 유형이 두 가지죠. 덥네. 우리 완납적은요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요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의무자가 법에서 정한 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바로 세금을 뗀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5월달에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소득을 말하고 있고요. 주로 여기 분리과세 다시 한번 체크. 우리가 왼쪽에서 배운 개념으로는 분리과세 소득의 어떤 유형이었죠. 느낌이. 얘는 원천징수만으로도 정부는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이제 예납자 원천징수는요, 단지 세금을 그냥 미리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후에 요 소득에 대해서 다시 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나머지 소득은 5월달에 확정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중에 세금 뗀 거는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좀 해결이 되는데, 세금을 미리 거두면서 뭔가 소득을 미리 포착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이제 원천징수를 예납자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주로 종합과세가 돼요. 종합과세도 원천징수는 했지만 기납부세액으로 빠진다라고 했었어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얘는 법령이에요. 요거는 법령이니까 요거는 당장 1차 말문제로 나와. 이 위에까지 서술한 거는 그냥 내가 적은 소득세에 의라면 요거는 법령이야. 참고로. 그래서 요거는 말문제에 한 지문 정도 나와. 한 지문 정도. 이러한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 되는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러 의무진다. 사실 다야. 거주자 비거주자 내고법이. 근데 외국법이는요,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주면서 미국에서 세금 떼서 우리나라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외국법이 대 국내 사무실, 약간 지점이나 영업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유사한 것도. 그래서 외국법인 자체가 아니라 외국법이 대 국내 사업장, 그리고 기타 등등이고. 그래서 1장에서 문제 풀어보겠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갑자기 그냥 시험에 있어. 우리는 1차 말문제는 법령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법령 문구들은 더 눈에 익어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해준다. 이렇게 나오거든. 참고로. 그래서 요거는 좀 눈에 익어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소설처럼 쭉 읽어보시면 돼요. 위에까지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제 법령. 여기서부터는 다 법령이지. 여기서 진짜 시작 이제.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함. 틀리면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읽은 거죠. 틀리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이야. 이제 우리 지수와 로그야 이거. 그래서 납세 의무자 보시면요, 첫 번째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은요,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각자 소득에 대해서 각자 납부를 할 의무를 진다는 거지, 연대 납세 의무는 예외 규정이에요. 갠플이야. 소득세는 워낙 종합과세라는 제도, 함부로 합치면은 누진율이 더 커지는 거고, 또 내 가족에 따른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이 두 가지 큰 시스템 때문이라도 각자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쭈뼛점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전세계 소득을 다 내야 되냐. 수능민. 어제 또 졌어요. 그죠? 우리 축구 본 사람 있어요. 남자 팬들 중에서 2대1로 역전 당했어요. 그 와중에 심지어 3연패야. 지금 1위에서 5등으로 내려갔어. 아무튼 우리 거주자의 개념은요, 주된 소득활동, 주 생활 근거지, 그게 한국에 있었냐, 그게 중요한 거야.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냐. 그러면 전세계 소득을 다 한국 정부에 내야 된다는 거고요. 잠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은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내고 가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주된 생활 근거지의 개념이, 첫 번째 주소를 두거나, 주소 동그라미. 두 번째는요, 주소지까지는 아니지만 머무르는 곳. 근데 그게 1년에 반 이상. 이게 과거에 1년이었어요. 1년으로 나오면 오답. 과거에 1년이었음. 근데 OECD에서 워낙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나라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1년이 아닌 181년에 반 정도 머무르면 사실 이제 거주자처럼 거의 그 나라에서 머무른 거다 해가지고 183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OECD 회원국이니까 바꿔라. 우리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일단 아니에요. 183일이고. 그리고 거소. 일단 1차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요 주소 고소 바꿔놓는 거 정석 오답. 거소를 두거나 183 이상 주소를 두기,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주소지가 있거나 1년에 반 이상을 한국에 주로 머물렀다 라고 한다면 이제 거주자가 돼가지고 또 국적의 관계가 없는 거죠. 국적의 관계없이 주소지와 거소지로 무조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제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여기 밑에서 좀 볼 거야. 이제 원칙 자세해서 그 주소가 뭐냐, 거소 판정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2번 목차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기 때문에 주소도 없고요. 183일도 우리나라에 안 머무른 그런 분들은요, 이제 비거주자가 되면서 한국에서 번 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법문구 그대로 나와가지고 좀 더 이제 법문구를 다시 한번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 거주자는요, 소득세법이 규정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네, 이거 다만자 시험에 잘 나옴. 또 다만자. 다만자는요, 어쨌든 개념은 이렇게 좀 적어둘게요. 외국인 단기 거주자. 요거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옴. 외국인 단기 거주자.
네, 이거는 OT로 올라가서 너무 똥 얘기 이런 걸 할 수가 없겠네. 시간이어서 좀 여러분들 좀 긴장 풀려고 했지만 좀 진중한 느낌으로 그죠? 처음부터 소설 뭐 미친놈이야 똥 얘기를 해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잘 참고 있어요. 그래서 종료에 우리 10년 전부터 과거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머문 기간의 합계가 5년도 안 됐다. 이게 외국인 단기 거주자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칭해서 외국인 단기 거주자. 이제 취지가 이런 분들 중에서 우수 인력이 있을 수 있어. 뭐 연기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LG 반도체 회사에 이제 뭐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연구 개발에 힘써주는 연구원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이제 자주자주 들락날락 가리면서 그때그때 이제 소득을 약간 프리랜서처럼 벌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5년 이제 거주자가 되면요. 본인의 본국에서 번 소득까지 전부 한국 정부에 내야 되니까 한국 이제 안 들어올래요.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 투매니 텍스 뭐 이런단 말이야 이제. 이빠이.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말로 많이가 뭐죠? 까먹었다. 아무튼 이빠이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외국인의 우수 인력이 한국에 계속 들어와라. 이때는 너가 그 자국에서 원래 그 본국에서 번 거는 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국내에서 번 거는 다 과세하겠다는 거야. 안 써져 있으면은 국내에서 번 거 과세하는데 과세에 대한 소득 중 왜냐면 거주자니까 과세에 대한 소득이 원래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잖아. 근데 이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요 한국에서 이제 지급된 한국에서 이제 포착 가능한 정도만 과세하겠다.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그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지 네가 그 미국에서 번 거 일본에서 번 거 미국 부동산 네 집 그런 거 우리나라 정부 터치 안 할 테니까 한국에 계속 들어와라 5년까지는 계속해서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써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좀 취지 같은 거는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비거주자는요 조문에는 그냥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국에서 번 것만 과세한다. 한국에서 번 것만 과세한다. 자, 우리 워낙 이제 법문구가 그대로 나오니까 법문구를 좀 다시 삽입해 주려고 제가 노력한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동업기업이라는 어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관에 불과한 회사는요, 동업자에게 과세하지, 동업기업은 법인세가 없어요. 동업기업은 법인세가 없고요, 동업자한테만 과세하는데, 동업자가 지금 개인이었다는 거야. 참고로. 이거는 좀 간단히 필기해줘. 여기가 이제 동업기업은 조그만 기업들이야. 조그만 합자회사나 조그만 한명회사로서 인적회사에 해당된다면요. 여기에 있는 이제 동업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 우리들이 합쳐가지고 동업기업 하나 설립해가지고 파트너십 같이 사업을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번 소득은요. 여기는 이제 법인세가 일단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이제 개인이나 법인한테 또 소득이 과세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도관설로 봐가지고 이렇게 동업자한테 바로 과세해요. 동업기업의 소득을 동업자 걸로 봐버려요. 참고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세가 없다. 근데 이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배우는데 이 내용은 어쨌든 소득세에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배우는 거야 이것도. 그럼 얘가 이제 배분이란 표현을 써. 배분받은 소득. 왜냐면 실제 분배하지 않았어도 이 동업기원에 담겨져 있어도 얘가 예를 들어 50%였다면 50%만큼은 개인의 소득으로 그냥 봐버린다는 거야. 배분이라는 워딩은. 분배라는 게 실제 준 거라면 배분은 네 몫만큼을 네 걸로 봐서 바로바로 과세하겠다. 이게 번 게 바로 네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배분소득이야. 배분소득. 요게 지금 소득세에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과세한다면요. 당연히 이 배분소득은 이제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세로 과세라는 거예요. 법인들한테는 참고로.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로 2차에서 동차에서 배우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1차는 없고요. 계산 문제. 2차는 회계사 한 번, 세무사 한 번 있는데 굉장히 좀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끝판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제대로 된 소득을 또 계산해야 돼. 약간 공동사업장처럼. 계산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확히는 실체설과 도관설의 콜라보야. 실체설에 의해서 계산은 하되 도관설에 의해서 과세는 안 하는 그런 이론이 담겨져 있는 파트너십 제도예요. 이게 약간. 근데 이게 계산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개인한테 줘야 되네?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을 계산하셔야 돼요. 법인한테 줘야 되네? 법인세법에 의한 각세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계산해야 돼. 약간 세무회계에서. 그러니까 약간 끝판왕 주제야. 내가 소득세만 열심히 배웠다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인세만 열심히 했다고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알고 심지어 차이나는 비교점들이 출제돼요. 개인인과 법인한테 똑같은 거래인데 차이나는 것들. 그래서 끝판왕 주제가 되는 거야. 약간 동업기업. 그래서 그때도 과락률이 높은 애에는 이런 주제가 좀 출제돼요.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2차에서 계산 문제를 배우고요. 1차에서는 그냥 요 정도. 동업자에게 배분받은 소득. 일단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요거. 이게 개인일 때 말한 거고. 또는 내 지분을 넘어서서 받은 것도 과세한다. 근데 이 내용은 좀 더 어려운 내용이어서 지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소득의 개념은요. 주로 2차 조특법에서 2차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보수적으로 법조문이기 때문에 소득세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어서 그냥 말문제 대비 목적으로 그냥 봐준 거야. 약간 아직 나온 적은 없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중요한 주소고소 판정을 가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요즘도 제일 핫한 거, 주소지. 주소지를 판정할 때는 첫 번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 근데 사실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개념은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에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주된 생활을 했냐, 주생활 한국에서 했냐 안 했냐, 그거의 예시로 가족과 부동산 이런 거를 좀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 건데, 실무상으로는 모두 많이 보냐면 국세청이 국민연금 낸 거, 그리고 연금저축 가입해서 연금저축 넣고 있는 거, 막 이런 거로 좀 막 이제 들이밀어. 거주자다. 특히 이제 이중국적자라 불리는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한국에서 일하고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서 그냥 맛볼 수 있는 게 운동선수들. 한국에서 열심히 야구를 해서 우리 이정우 선수 또 미국으로 이번에 가잖아요. 그죠? 저도 팬이에요. 잘생기고 심지어 야구도 잘하고 그냥 최고야.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조세일보 심판원 감사원에서 이제 지적했던 사례들을 가끔 올려주는데, 우리 또 오승환 선수가 원래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미국까지 갔단 말이에요. 다 잘했어. 그죠? 한국 저 거의 역대 이제 투구, 지금은 삼성에서 잘 이제 마무리 투수로 이제 하고 있는데, 2014-15 활동 당시가 일본에서 어디서 했었지? 우리 야구 잘하는 사람 오릭스인가 까먹었네. 나도 한신인가? 아무튼 일본 어디 야구팀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있었던 연봉 80억을 한국 세무서에 신고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 하다가 비정기 세무조사로 오상을 털었는데, 이거 왜 시금 신고 안 했냐, 너 거주자 아니었냐. 근데 국세청이 들이민 근거가 부모님이 한국에 있었다, 뭐 아파트가 한국에 있었다, 국민연금을 냈다, 약간 이런 거를 했는데, 사실 그 일본 생활할 때는요, 또 야구에 집중하고자 일본에서 거의 그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365일 중에 며칠을 머무려 했는데 거의 한 300일 정도를 일본에서 머문 거야. 거의 한 80% 이상을 일본에서 머문 거야. 한국엔 잠깐 그냥 왔다 갔겠지. 뭐 부모님 가끔 뭐 명절에도 한번 가고 뭐 시즌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뭐 그냥 단순히 너무 워딩만 보고 이제 거주자인데 일본에서 뭐 연봉을 한국에 안 냈다. 근데 이제 오승환님께서도 내가 비거주자였으니까 그 1년 동안은 한국에 65일도 안 머물렀다. 나는 일본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서 번 거는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냐. 이겼어요. 되게 오승환 씨 세무사님이 이긴 거죠. 참고로. 그죠? 그래가지고 과세가 취소했던 그런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딩 그대로는 뭐 가족이 막 무조건 있고 뭐 이런 걸로 보지만, 핵심은 사실 생활관계가 주로 1년 동안 한국에 있었냐 없었냐, 그 예시적인 걸로 뭐 가족, 부동산, 실무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에 이제 납입한 내역들 뭐 이런 걸로 보겠지만, 국세청이 이제 막 무조건 들이밀었을 때는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안들은 주로 세법학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세무사분들은. 그래서 회계사분들 그냥 워딩 그대로 나오고요. 우리 1차에서는. 근데 이제 거소 같은 경우에는요, 주소가 아니에요. 주소지 외에 상당 기간에 걸쳐 그냥 머무르는 곳으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냥 주소는 아닌데 한국에서 있을 때 잔 곳, 그냥 잠자는 곳. 그래서 대표적인 그냥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별거 아니고 넘어가서. 근데 이런 것도 1차 이렇게 나온다. 주소는 이렇게 나와. 이게 얼핏 보면 방심하면 틀려. 또 갑자기 주소는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 아니면 여기는 거소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 거소는 이렇게 잘 나와 또. 그러니까 주소의 개념, 거수의 개념, 이건 다 법주문이에요. 그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잠시 넘어가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경우 또 한번 가볼게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주소를 가진 곳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거주자로 판정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또 운동선수들이죠. 1년에 반 이상을, 이것도 1년이었어. 근데 이제 183일 이상을 우리나라에 머물러야지만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대표적인 또 야구선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 가족이 또 있고 직업 자산을 비춰봤을 때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곳으로 인정되는 때도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이에요. 그냥 구체적 판단 기준이고요. 사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워딩 그대로 이제 실무에서는 판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근데 반대로 이제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보시면요. 해외에 거주 근무한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이번에 반대가 됐네요. 국내에 가족도 없어요. 또 직업이나 자산 상태에 비추어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대요. 당연히 비거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주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기출문제를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예균대 시험에 나온 질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균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잠깐만 읽어주세요. 여기에 넣어놔.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에 사례가 또 하나 있어. 거기에 주한 외교관, 외교 때문에 온 주한 외교관, 그리고 또 그 가족, 주한 외교 그 가족은요, 이런 문구를 또 넣어줄까?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외교 때문에 한국 와서 일하는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또 이게 다른 조세조약이라든지 그 나라 법과 우리나라 법 두 가지 동시에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중국적 거주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조금 더 생활관계지가 그 나라의 많은 쪽으로 판단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거의 어떤 예외 규정이 주한 외교 그 가족은요, 외교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또 어떤 협약에 의하면요, 본국 것만 과세하자 이런 식으로 또 협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소득세법이 다과세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요. 무조건 비거주로 판단하고 있어요. 거주기간 불문이라는 건 이제 183일 이상 머물렀어도 무조건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법조문은 아닌데 보니까 지문에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요. 여기 표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위의 걸로 판단하기에 애매한 것들이 첫 번째, 외국 항행 스튜디오스, 비행기나 배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거죠. 그때 승무원의 생계에 같이 하는 가족이 머무르는 곳, 5월 승무원이 비행기 탑승 시간 외에 자는 곳, 통상 체지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다면 그분은 거주자고요. 그게 해외에 있다면 반대로 비거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승무원은 조금 더 특이하게 근무 시간 외에 머무르는 곳 등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하나 있고요. 시험에 매우 잘 나온 해외 파견 임직원,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문구들은요, 이제 노랭이에는 없었던 집행기준 같은 것들을 넣어놔요. 노랭이는 이제 집행기준이 부가세 쪽만 좀 있고 소법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수업 목적에 맞게 또 이제 책을 서술하다 보니까 시험에 나온 적에 있는 관련 집행기준들은 이게 바로 서술해놔요. 또 이거는 2차까지 쭉 가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2차 논제까지 다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건 2차 때 하고 넘어갈게요 라는 것들은 진짜 2차 특수주제들이야, 정부로. 요건 이제 2차가 아니라 1차 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위에까지는 법령이야. 위에는 법문구고 이 법문구의 구체적 해설이 집행기준이야, 지금 약간 느낌이. 첫 번째, 거주자나, 이것도 여기서 한번 끝내볼까요? 여기서 한번 끝내보자. 이렇게 2명이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예요. 일단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 숨은 의미는 뭐냐면 막 주로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얘만 지금 또 일하려고 그냥 해외 간 거지. 우리 최근에 저도 넷플릭스에서 비공식 작전 봤거든. 그건 좀 재밌더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인데, 해외 현지법인은요, 괄호의 요건이 또 잘 나와요. 100% 직간접 출장한 경우 하나, 해외에 있는 뭐 미국의 삼성 지점 뭐 이런 해외 사업장에 파견이 된 거야. 근데 파견된 임원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된 거거든. 나니까 이게 상황이 두 간 거거든.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이거 두 개거든.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여기 1번으로 가볼게요. 2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런 단순 파견 사실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판정하는 거다. 거주자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 해외 현지법인 100% 출장, 그 해외 현지법인 파견된 임직원이 여기 또 가족이나 부동산 상태를 봤을 때 파견이 일시적 파견이었다는 거예요. 파견 기간 종료 후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된다. 일시적 파견이었다. 여전히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요. 부동산도 다 한국에 있고 얘만 잠시 회사에서 보내서 나간 상태다. 그런 일시적 파견 임직원분들은 당연히 파견 기간이나 외국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다. 주된 생활은 여전히 가족들 이런 주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다. 그래서 거주자다. 그럼 반대로 가족들까지 다 이민 가고 약간
부동산 한국 거 다 팔아가지고 한국에 막 집도 없어. 그럼 또 비거주자다. 그리고 이제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비거주자다. 요게 구체적 조문인데, 조문 문구로는 좀 느낌이 이상한데 파견하면 무조건 거주자. 약간 이상한, 좀 이게 좀 서술이 부족하다. 좀 이런 어떤 좀 비판이 실제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주로 법무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것만 주장창 내다가 세무사 18년도쯤인가? 요 지문을 한번 낸 거야, 하필. 근데 이거 수험 이제 노랭이에도 없고 대부분 수험생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처음 보는 지문이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일단 있어요. 내면 좀 반칙인데. 밑에 것도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표 2개. 이제 거주기간 계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것도 좀 체크해주세요. 우리 거소를 둔 기간을 판단할 때 규정들이야. 이거는 이제 주제가 거소를 둔 기간을 판단할 때 기간들. 이게 과거에는요 2년을 기준으로 183일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 됐었다가 이제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어야지만 거주자로 보겠다. 좀 더 이제 등락나락하는 어떤 세계화 시대에서 2년이 아닌 1년으로 좀 판정을 했어요. 그럼 2년으로 판정하면은 작년에 100일, 올해 100일 이렇게 100일 머무르면은 거주자 됐거든. 근데 지금은 100일 머무르면은 다 비거주가 된 거죠. 1년 기준으로 183일 넘어야지만 거주자니까, 그죠? 1년 기준으로 1과세기간이 1년이야. 그래서 이거 2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2016년도까지는 2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전 규정들, 교수님 막 이상한 걸 오답으로 내는 게 아니라 주로 종전 규정, 개정되기 전에 것, 뭔가 이슈가 된 문구들, 판례에서의 다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오답으로 만들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 오답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거주기간은 다음같이 계산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좀 지엽주행 같은데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게, 그냥 초일 불산입, 말일산입 규정에 따라 183일을 셀 때는요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센대요. 그리고 출국하는 날까지로 센대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이 아니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일을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의 태도로서 이제 하는데, 보통 시험에는 입국한 날부터 이렇게 나와. 보통 우리 시험에 입국한 날부터 그냥 이렇게 내. 입국한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이게 이미 나온 적에 있는 기출 지문이어서 또 불가피하게 알려드려요. 좀 쪼잔했어. 네, 2, 3번은 이제 비교해서 봐주세요. 2, 3번 비교. 우리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했는데 생계를 갖지 않는 가족이나 자산 등에 매출받았을 때 핵심은 이거예요. 예시적으로 뭐 관광이나 질병 치료를 두고 있는데 핵심은 명백히 일시적 출국이에요. 당연히 한국에 있다 보면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죠? 가깝게는 일본, 중국, 뭐 동남아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명백히 일시적으로 인정될 때는요 출국한 기간도 거수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국 기간도 여전히 한국에 머물렀다,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냥 잠시 나간 거지 얘가 주된 생활 근거지가 바뀐 건 아니다. 그래서 출국 기간도 포함. 반대도 있겠죠. 재외동포책까지예요. 한국에 또 지워버렸네. 한국에 이제 들어온 이유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다. 관광. 근데 강남에는 뭐가 제일 그래도 맛있을까요? 외국인이 왔으면 우리 뭘 소개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강남에 일단 삼겹살인 것 같아, 그죠? 강남은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리고 뭘 먹여야 될까? 사실 강남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 맛집이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강남에 오래 맛집을 먹어서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양고기 같은 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약간 그 냄새 싫어하는, 꼬랑내 비슷한 냄새 그거 싫어하는 분들은 안 먹잖아요, 그죠? 저도 뗀지 얼마 안 됐어요, 양고기 뗀지가. 근데 이제 양인 환대라는 양고기 맛집을 또 알아냈어요. 혹시 양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가보세요. 양재역쯤에 위치해 있어요. 맞아, 이러면 안 되지. 또 우리 입국을 했는데 명백히 일시적이야. 명백히 일시적으로 입국한 거. 근데 이게 거주기간에 포함되면 한국 들어오기 쉽겠다, 그죠? 자칫 이 기간이 쌓이면은 갑자기 또 거주자가 돼가지고 세금 문제 발생하니까 한국 원활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국내 거소두 기간을 안 본다. 이런 것들은 실무상으로 진짜 막 관광했다 그러면은 관광지 입장료 막 이런 거 입증해야 될 수도 있어. 공무원이 달라 그러면. 치료받았으면 치료 사실 이런 거 입증해야 될 수도 있어. 병원 간대요. 말로만 하면은 멍치니까. 이런 거 입증했을 때는요 이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안 보겠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여행 이런 거는 거소 둔 기간으로 안 보겠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거주기간 계산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거주기간 계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거 보고 좀 쉬죠.
그러면은 이제 이민을 갈 수도 있고 한국에 아예 눌러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이렇게 거주가 될 수도 있고 거주자가 비거주가 될 수도 있는데 요게 또 말 문제로 좀 잘 나와요. 일단 요거는 좀 스킬적으로 외우라고 했었는데 우리 거주자가 될 때는요 당일날 바로 바뀌어요. 그냥 한국 정부에서 바로바로 당일날 과세하겠다. 그래서 거주자로 될 때는요 어쨌든 다음 날이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주소를 둔 날 183일 거소를 183일 되는 날 내 다음 날이 아니면 좀 봐주셔야 돼요. 또는 이거 아까서 본 주소가 마치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뭐 직업이 183일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요것도 바뀔 때가 있어. 항상 거소를 둔 날 183일 이상 주소를 둔 요렇게 이제 요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막 다음 날 보지 마시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소가 있으면 그 자체로 거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둔 날이지 거소를 둔 날이 아니고요. 또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다음 날 이제 비거주로 변형된다. 아무래도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다 과세하는 측면에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일날 그냥 바로 과세한다. 스킬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비거주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어만 과세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늦게 바뀌게끔 다음날 바뀐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소 고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이렇게 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가 있는 것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에 국외 주소가 있는 것으로 발생한 날의 다음날 이렇게 이거는 다음날이 특히 중요해요. 다음날 꼭 체크해주세요. 이런 게 1차에는 좀 말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2교시에 법인아닌 단체로 나가볼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